天国への階段やったかな。あ、それ有名やね。あれ見て、俺だからもうあんまり見えへんようなんだ、ハマんねん。時間取らなあかんやん。2時でまあイケメンですねとか、東方神起、少女時代、あ、今田さんこの辺からここドハマりやがな俺。どんだけコンサート行ったか。東京ドームよくいらしてましたよね。東京ドーム行ったけどやっぱりね、埼玉スーパーアリーナが一番良かったな。色的に。確かにドーム遠すぎんねん。さあ、そして第3次がこれも今のような気しますけど、これ第3次なんですね。それがだから今や第4次でございます。ドラマ皆さん見ましたでしょうか。愛の不時着、イテウォンクラスハマりましたね。パラサイト、半地下の家族見に行ったで、20が大ブレイクということですが、で今またなんでこれ第4次というのは。第4次は多分もう完璧に韓国の事務所が日本に入ってきちゃったからだと思う。今まではそれまでは日本の事務所を通してから、韓国のタレントさんがテレビに出たり、少女時代まではそうですよね。そうです。それが違うのも。今はもう、JYP さんはジャパンもあるし、SM 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もジャパンはあるし、皆さん韓国の事務所ごとこちらで活動。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국내 한 연예부 기자의 한류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에 대한 칼럼을 보고 그 칼럼 내용에 저희 사견과 한류가 지금 지구촌에 뜨겁지만 동아시아, 특히 일본과 중국이 한류가 거세질수록 반감을 가지고 역류 현상을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또 스포츠 한류 손흥민 선수에 관한 일본에는 왜 손흥민 같은 레벨의 선수가 나오지 않나란 제목의 스레드가 올라왔는데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TS 이날치의 투트랙 한류 지원 정책은 다양성을 못 따라가고 획일적이다란 제목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는 언론이 만들어낸 거품이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약진을 놓고 한때의 유행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한류는 거품이 아니라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로 위상을 굳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 BTS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는 드라마 중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연일 상종가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보면 독보적인 성과입니다. 최근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한국 관광 홍보 동영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밴드 이날치와 BTS를 비교 분석하고 K-팝 및 한류의 확장 및 발전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을 환기시킵니다. 20세기 말 21세기 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한류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중문화 정책이 생겨났다면 이제는 그 시각을 좀 더 틀어서 다양성을 키워드로 여러 뮤지션들의 음악을 한국의 자원으로 끌어안을 때입니다. 하지만 문화체육부 관광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여러 사업에서 아이돌로 분류되어 K-팝의 카테고리 안에 속한 사업자들은 똑같이 영세한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로 분류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인디로 분류되면 아티스트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팀들은 상대적으로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분류가 계속된다면 K-팝은 장기적으로 장르가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고 이 불균형은 K-팝의 정의를 넓히지도 그렇다고 명쾌하게 좁히지도 못한 채 자칫 헛바퀴만 돌리는 정책을 답습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한국에 비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콘텐츠가 예전보다 다양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결론적으로 BTS와 같은 아이돌 육성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팀의 것이든 이날치처럼 생태부터 한국적인 전통을 품은 팀의 것이든 간에 혹은 이 두 팀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제4의 컨텐츠 생산자의 것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상기해야 할 것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한류의 전위에 있는 K-팝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한류로 통칭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안에서 컨텐츠 다양성에 주력하는 로드맵을 설정한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메인스트림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BTS와 이날치의 성공은 지난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불기 시작한 한류가 그저 운이 아니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저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자리 잡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칼럼을 보면서 한 부분은 수긍이 가고 또 한 부분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한류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 말 속에는 일본이 한류는 국책 사업이다란 멘트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류는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했던 문화의 검열에서 벗어나면서 한류는 더 자유롭고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가수들이 음반을 낼 때는 건전가요라는 것을 꼭 하나씩 녹음을 해야 했고 그 음반을 사는 소비자는 그 건전가요가 너무 듣기 싫어도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없었던 기기에서는 억지로 그 건전가요를 들어야 했었죠. 그리고 가사의 내용도 독재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지곡으로 만들어 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문화는 더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세하고 작은 문화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류를 하나의 틀로 정부가 개입하여 재단하고 끌고 간다면 일본이 하다 실패한 쿨재팬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절대 국가는 지금의 한류의 틀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류라는 이름의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은 1990년대 말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 6개 대륙 가운데 어느 한 곳도 한류의 물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적 확대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다양화, 즉 문화, 방송, 음악, 공연, 게임, 만화, 패션, 뷰티, 음식, 광고, 관광 등 소비 문화와 오락 문화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한류 산업이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류는 20여 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오늘날 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단 듯 뻗어나간 한류가 역류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류가 각 나라의 문화, 민족, 감정, 정부 정책 등과 충돌하여 빚어진 현상입니다. 물론 한류의 수용과 거부의 사유와 정도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류가 세계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역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류가 문화교류 차원으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를 병행해야 합니다. 즉 외부로의 문화 확산이 문화 제국주의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문화의 확산은 정부의 정책이나 의식적인 노력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 선진화와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이를 바라보는 외부인들이 우리 문화에 자연스럽게 친숙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속성이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항상 한류의 중심은 한국의 정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류 연구는 K-팝,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의 강화와 확산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역류에 부딪히면서 한류의 지속을 위해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공고화, 경제선진화와 같은 하드파워의 뒷받침이 필요함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한류 스타 손흥민 선수 이슈입니다. 일 네티즌, 왜 일본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나 란 스레드가 올라왔는데 그 스레드에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신장 170m대의 느린발 꼬마들 말곤 나오지 않아. 어째서 손흥민이 있으면서 한국은 오합지졸인 걸까? 이번 시즌 프리미어 5경기 7골의 한국대표 공격수 손흥민을 무리뉴가 극찬, 믿기 힘들 만큼 대단한 선수. 25살 아우크스부르크 우사미가 11경기 0골 0어시스트, 19살 함부르크 손흥민 31경기 12골 6어시스트. 일본인과 한국인의 재능의 차이가 잔혹하다.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60골, 분데스리가 41골, 챔피언스리그 22골, 월드컵 3골, 미나미노 4대 리그 통산 0골, 챔피언스리그 2골, 월드컵 0골. 손흥민은 골뿐만 아니라 키패스 부분에서도 1위냐? 손흥민이 혼자서 4골, 토트넘 사우스햄튼의 역전으로 5골 대승. 인터뷰 봐봐. 토트넘의 손흥민은 영어도 쩔어, 독일어도 뛰어나고. 스페인지 잡지가 카가와 극찬, 쿠보도 칭찬을 해도 아시아 최고 선수는 손흥민. 손흥민급은 나올까? 일본 대표로는 참으로 암울하게 보인다. 우에다 아야세,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 이 스레드를 봐라. 일본 네티즌, 아시아 보물은 우사미가 아니다, 손흥민이다, 부럽다. 아니, 우사미가 더 대단해. 로벤 리베리 백업으로서 기대되는 유럽 빅클럽 바이에른에 이적한 우사미야. 중견클럽에서 작년에도 프리시즌만 활약했던 손흥민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사미에게 실례. 한국 애들하고 우사미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잖아? 유럽 유학에서 육성하고 병역이 없었다면 이만큼 실적을 낼 수 없었겠지. 다른 한국 선수도 좀 더 힘내자고. 세계에서 통용하지 못하는 꼬맹이 테크니션만 양산해대는 일본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 보인다. 어째서 일본은 경쟁 인구가 한국의 100배만큼 있는데도 김 새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냐? 한국에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나오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 자체가 그 재능이 특출난 것도 있지만, 한국은 어떤 곳에서 재능이 떨어지면 그것을 스스로 재능을 키워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일본은 어떤 곳에서 재능이 떨어지면 어딘가에서 재능을 빌려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싶어 하죠. 예전 일본이 한국 축구와 너무 차이가 나자 외국의 축구 선수를 귀화시켜 중요 포지션에 한때 활용한 적도 있죠. 임시 방편으로 지금 중국 축구 국가대표도 외국인 귀화 선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외국인 귀화 선수들이 국가대표 수준을 높여줄 수 있으나, 귀화 선수가 들어간 그 자리에서 자국 선수가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같고, 이후에는 우리나라보다 외국 선수가 더 잘하니까 라고 실력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하기보단 그 수준에 안주하고 많은 것을 되풀이합니다. 일본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을 잘하지만 스스로 창조하려는 능력은 떨어지며, 자신들이 만든 모든 제품을 너무 맹신하고 그 제품을 세계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이라고 자기 체면에 많이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팩스라블리우는 팩시밀리. 이 제품은 전화기와 프린터기를 붙여서 만들어낸 일본 태생입니다. 이 제품이 세계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이 되었고 모든 회사의 필수품이었고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이메일의 등장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세계 선진국은 이젠 이메일이나 전자통신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모든 회사에서 이 팩스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K-팝과 J-팝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연말 TV쇼 FNS 가요제와 한국의 마마 시상식이 비슷한 시기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무대를 보면 엄청 큰 촌스러운 샹드리에 조명을 달아놓은 고전적 무대와 의상을 착용하고 그 무대 위에서 아이돌이 노래를 합니다. 흡사 일본 아이돌 대표라고 하는 아라시의 무대와 의상 또 춤은 한국 80년대 소방차 무대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무대는 최첨단 무대 장치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모든 가수들의 무대가 그 가수의 컨셉에 맞게 공연 세트가 바뀝니다. 결론은 시대를 따라가며 선도하려는 한국의 의지와 시대에 안주하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일본의 차이가 일본에서 BTS와 손흥민이 나오지 않는 차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